안새 회계법인의 홍희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4년 창업중심대학 사업비 주요 집행 기준과 회계 세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 순서는 처음에는 사업비 집행 기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냥 회계에 대한 이제 간단한 특히 알아야 될 점, 그걸 설명드리고 세무 쪽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중심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창업중심대학 회계검사를 진행하면서 보통 이제 많이 범하시는 오류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 오늘 세부관리 기준 설명하기 전에 대전제는 세부관리 기준 분명히 이제 아마 배포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핵심적으로 많이 틀리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거 그쪽에 대해서는 세부관리 기준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마 처음에 이 사업에 참여하셨을 때 비목별로 사업계획서를 다 잡아 놓으셨을 겁니다. 나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인건비는 3천만 원, 기계장치 2천만 원, 외주용 1천만 원 해서 잡아 놓으셨을 텐데 비목 간에 이제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처음 사업을 정부 지원금을 처음 참여하셨던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제 기계장치를 사시고도 구매하시고도 인건비로 비목을 달고 집행을 하시면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주장이 그거죠. 같은 정부 보조금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차피 남의 돈이지 않습니까? 남의 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유권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설명이 있겠지만 비목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업비를 내가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받으신 분은 가장 좋은 경우는 다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사용할 때 사용의 이 문서 절차가 좀 셀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겁내서 하다 보면 미루고 가다가 마지막에 협약 종료 시점에 그거를 일시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니 다른 분들은 이미 문서 작업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려당하고 복원하고 한 절차를 마지막 협약 종료 시점에 하려니 시간도 없고 자료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고 반려도 당하고 해서 사용 못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사용 못하시는 경우의 대부분은 물론 만 원, 2만 원 남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큰 돈을 못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관리 기준을 꼭 읽어보셔야 되고 그게 두껍긴 한데 사업비에 관련된 규정은 한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목별 꼭 놓치지 마시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업비를 미리미리 사용하셔야지 이 사업이 아마 중간 점검이 있을 텐데요. 중간 점검 때까지 아마 사용률이 0이신 분들이 여기서 한 20% 이상 나오실 건데 보통은 그러신 분들은 사업비 시청에 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집행하시라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창업중심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적정이라고 하면 꼭 불인정이보다는 이제 보건 조치하고 반려 조치하고 한 사항인데 제일 많은 게 이제 기간 배분 오류가 있는데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목별 분류 오류가 맨 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장치를 사고 인건비로 비목을 잡으면 그거는 안 되죠. 부정수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있는데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뭐냐면 그러니까 만 원에 사면 내가 공급가액이 만 원이요. 1,000원이 10%가 부가세가 붙어서 11,000원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식사라든 뭐라든.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가세를 신고를 할 때 뒤에 세무 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11,000원에 사더라도 1,000원은 돌려받고 10,000원만 실제적으로 부담하는데 1,000원마저 정부 지원을 주면은 신청하면 할수록 나한테는 10%씩 많이 남는 거잖아요. 돌려받는데 사업비로도 주니까. 근데 부가세로 매입세액을 사업비 시작하면 안 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개월 이내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인건비하고 기자재는 기간 설정이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1개월 이내 구입해야 된다던가 1개월 이내 그러니까 채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비 인정이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계장치를 구입하시려면 미리미리 하시면 되는데 꼭 그거를 협약기간까지 하다가 협약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미루고 있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미 협약기가 한 달 전 이내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지출이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세부관리 기준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비 세부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 법을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부관리 기준보다 위에 있는 게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세법 이런 거거든요. 세법 위반한 상황에서 세부관리 기준을 지킨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참여자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아 진짜 돈 쓰기 어렵게 해놨네 라고 하시지만 보통 지금 오늘 하는 사례는 99%의 정상적인 건 얘기 안 하고 1%의 특이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워낙 이 정보 부조금을 하면 부적정 집행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인건비 뭐 좀 부당 수급해갖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미리미리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 들어가면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죠. 근데 인건비 하면서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친족 인건비는 안 되거든요.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 아빠, 엄마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하신 게 뭐냐면 근데 처음에 스타트업인데 창업을 하면 친족하고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되지 왜 그거 안 되냐라고 하는데 이 사업하고 사업비 집행이 다른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 사업비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사업 중에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 내 생각은 뭐냐면 내 사업은 5천만 원이 5천만 원 무조건 다 여기서 탈탈 긁어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업하고 사업비는 다른 겁니다. 즉 뭐냐면 언니 누나 엄마 아빠하고 사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 분의 친족의 인건비는 정부 보조금으로는 지출이 안 됐다는 거죠. 즉 내 형의 인건비가 5억이든 1,000만 원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친족 인건비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위반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점인데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같이 일하는 그 근로자가 있는데 불법 체류자다. 근데 이 사람 일은 정말 잘한다. 이 사람 인건비를 어떻게 하면 지출할 수 있나? 안 되죠.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은 세부관리 기준에서 아무리 뭐 급여대장 내고 2차 견적 내고 신분증 내고 해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면 저희가 신고는 하지만 그거는 사업비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1개월 전에 내 협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이다 하면은 12월 1일 이전에 즉 11월 30일까지 채용을 한 사람의 인건비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수로 놓쳤어요. 안 되죠. 뭐 그러면은 이미 지나간 거죠. 그래서 기간 설정이 있는 거는 꼭 체크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파란색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게 중소기업부 과제거든요. 중소기업부에서 정부 보조금을 주는 건데 뭐 과학기술부든지 국토부든지 뭐 산업부든지 그 정부 보조금 받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여기서만 나는 중소기업부 이 창업 중시 대학만 참여하고 있다면 100%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산업기술부에서 정부 보조금을 타는 게 있고 인건비를 하는 게 있고 중소기업부 이 창업 중심 대학에서 인건비를 하고 있으면 두 개 합치면 100%가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뭐냐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부고 산업부는 산업부니까 내 근로자가 200만 원이 월급인데 산업부에서 200만 원 타가고 여기 창업중심대학이 200만 원 타가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게 창업중심대학 회계감사할 때는 잡히지 않는데 왜 언론 뉴스에 나오냐면은
국가에서 통합해보겠죠. 통합해서 맞추다 보면 그게 탁 튀어나오는 거죠. 이 양반이 근로자 하나인데 왜 인건비가 둘이냐.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뭐 주관기관이 걸르던 회계법인이 걸르면 복원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거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죠. 수사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게 중소기업부 감사실로 가고 감사원으로 가고 국회로 가거든요. 거기는 전문적으로 이거 합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죠. 이걸 합쳐보니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 100%를 넘게 하지 마시고, 즉 100%는 뭐냐면 내 직원의 인건비가 200만 원이면 200만 원까지만 사업비를 하는데 저쪽에 다른 사업에 정부 조응을 하면은 50대 50을 하든지 80대 20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100% 넘으면 무조건 안 된다. 그게 파란 글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 이 사업을 참여하실 때 대응자금이라고 해서 현물 대응자금, 그 일종의 노력봉사죠. 이걸 하게 했는데 보통은 인건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도 이제 현물로 잡으신 분이 있는데 현물로 잡으신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노력봉사 한다고 협약에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 인건비를 또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하시면 질문이 그러면 4, 5, 6월은 현물, 대응자금, 7, 8, 9월은 정부 보조금 안 됩니다. 한 번 노력봉사는 계속 노력봉사거든요. 그러니까 노력봉사라고 이제 대응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색은 뭐냐면 인건비를 줄 때 무조건 무한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내 정부 보조금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 사람 월급이 한 달 월급이 5천만 원이 하고 싹 들어가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넣어서 그거를 12개월, 개월수로 나면 월급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월급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한 달 인건비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 창업중심대학교 할 때도 질문이 뭐였냐면 이분이 인간문화재라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은 300만 원밖에 없다. 1,000만 원 줘야 이 양반이 오는데 또는 뭐 삼성전자 부장 뭐 이사였던 분인데 이분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어떻게 300만 원 뭐 예를 들면 월급 줘야 되냐라고 하시지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하고 사업비는 다른 겁니다. 그분 월급을 1,000만 원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사업비로는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월급을 한도로만 사업비를 청구하고 즉 그 사람 인건비가 정말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이 정부 지원금을 쓰고 700만 원은 우리 내 자체 회사 자금으로 월급을 주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거를 1,000만 원을 정부 지원을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없으면 거기 밑에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웨이지.go.kr에 가서 업종별 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조해서 해도 되고요. 정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진짜 이분이 진짜 그냥 쉬셨다. 그러면 최저임금까지만 되는 거죠. 작년에 중소기업부 감사를 세게 받았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서 중소기업부 감사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사람 월급을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195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300만 원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부당수급이다. 그래서 싹 긁어갔어요. 한 7년치를. 그래서 사업하고 사업비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 뒤에 설명했죠. 그래서 이게 의뢰를 많이 틀리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의 20%는 요거 아마 틀리실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 사업의 인건비를 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서 직원임이 확인돼야 되거든요. 분명히 저희가 오늘 저기 보면 왼쪽 동그라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첨부해서 여기 이름은 다 가렸지만 다른 동네랑 여기서 4대 보험이 다 가입된 걸 확인돼야 됩니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오른쪽 거를 내시는 분이 나오세요. 왜냐면 그냥 남는 거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는 뭐냐면 왼쪽은 그 네이버에 가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치면 이게 나오면 어떻게 띄는지 나옵니다. 왼쪽 게. 근데 그냥 사업자 가입자 넣으면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건강보험이거든요.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지금 뭐냐면 이걸 확인하려면
건강보험 띄고 국민보험 띄고 고용보험 띄고 산재보험 따에 떼야 되는 거죠. 즉 이거 하나 하는데 한 절차가 처음 하시면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요걸 하면은 최소한 40분이 걸리겠죠. 효율의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문서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요거 하나 하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 홍길동하고 쭉 가입일자 나오는데 그 간단한 걸 하고 굳이 이걸 해갖고 처음에는 요거 하나만 달랑 넣으시죠. 그럼 이제 반려가 들어가죠. 그러면 뭔 소리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건강보험만 되는데 4대 보험이 다 가입된다. 4대 보험이랑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다 합니다. 라고 하면 이 절차가 한번 회계법인 모니터링 하든 주간 모니터링은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2주가 걸리는 거죠. 이거 정말 이 5분이면 할 걸 가지고 2주를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예, 내 사업돼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주의는 뭐냐면 여기 국민연금 보면은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가입 안 해도 그건 인정입니다. 또 65세 이상 신규 고용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즉 뭐냐면 법적으로 아까 말해서 세부관리비준보다 위가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가입 안 해도 되는 양반은 가입 안 해도 인정이 되는 거죠. 위에 첫 번째, 두 번째처럼. 고용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분이 60세인 거는 번호 보면 되겠는데 다른 이유로 국민, 건강, 고용, 산재가 가입 안 된다면 가입하려게 되면 거기 이제 블로킹 돼갖고 나올 거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떤 사유에서 가입이 안 됩니다. 라는 걸 PMS에 즉 그 전사에 첨부해 주시면 되죠. 근데 꼭 말로 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로 된 거는 저희가 중소기업 감사실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유를 적어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은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 건강, 산재는 5월 1일 날 가입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고용은 6월 1일 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인건비는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왜? 4대 보험이 다 가입된 사람의 한 해 인건비만 지출하기 때문에 고용이 6월 1일이면 맨 마지막 날짜인 6월 1일부터 인건비가 가능한 거죠. 즉 5월달 인건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늦으면. 그리고 가끔이면 5월 1일 날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5월 2일로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산재가 다 5월 2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200만 원 근로계약서가 200만 원이면 풀어야겠죠. 200만 원 중에 31일분에 30일만 되는 거죠. 5월 1일 날 분명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는 날이라 가입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월 1일 그 새해 첫날인데 다 1월 1일 가입되거든요. 왜 5월 1일만 가입 안 된다고 하시지? 아직 5월 달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말하면 5월 1일로 다 가입이 됩니다. 되는데 5월 2일 날 가입해 놓고 5월 1일부터 인정해 달라. 이거 안 되죠. 물론 한 2만 원, 3만 원일 수 있지만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4대 보험 중에 맨 마지막으로 가입한 날에부터 인건비가 된다. 아니면 비례식을 풀어야 된다. 다음이 안 넘어가는군요. 네, 여기 있네. 그래서 그 PMS가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증빙서를 올리는 게 이제 PMS잖아요. 전산인데 이제 가끔 보면은 내가 월급날 차이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먼저 회사 계좌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개인 직원의 계좌로 그러니까 회사 계좌에서 먼저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이거를 정부 보조금에서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뭐냐면 그러면 PMS에 할 때 그 지급된 거는 PMS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정부 지원금 통장에서 내 회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내 회사 계좌에서 직원 개인의 계좌로 넣어줬다는 그 이체화 계층도 다 붙어야겠죠. 그래야 소위 말하는 떼어먹지 않았다는 게 되잖아요. 그냥 회사는 400만 원 받아놓고 직원한테는 300만 원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정부 지원금 통장에서 직원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회사 계좌에서 당연하게도 직원 개인의 통장으로 줬다는 거를 첨부하셔야 되죠. 요거 빠지시는 분이 한 2분 나오실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체화기증을 첨부하라고 하면은
꼭 우리은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보면은 이체화기증이고 요거는 입출금 거래 내역인데 이거의 차이점 뭐냐면 여기서 30%는 요거 첨부하십니다. 요게 아니라고 이제 엑셀표를 쳐놨는데요. 입출금 거래 내역은 내 통장에서 3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이체 확인증은 뭐냐면 내 통장에서 계좌번호 받는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거든요. 즉 뭐냐면 저기만 보면은 내 회사 통장에서 아까 회사 통장에서 개인한테 먼저 급여를 지급했을 때 2차원이 붙이라고 했는데 이걸 붙이면 내 회사 통장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만 나와 있지 누구한테 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은행에서 받는 분, 보내는 분 딱딱 이름까지 나오고 계좌번호 딱딱 나오죠.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체 확인증, 입출금 거래 내역이 아니라 이체 확인증 을 꼭 첨부해 주셔야지 이제 불필요한 작업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네모에서 보시면 뭐냐면 이거는 두 번째 네모는 뭐냐면 200만 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띄고 소득세를 띄면 18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로 나는 그냥 사업비에서는 150만 원만 주고 30만 원은 내 걸 그냥 회사 계좌 줬다. 그런데 첨부하시는 게 뭐냐면 PMS에 이 30만 원 추가 차익에 대해서 첨부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사업비로는 150만 원 설정하고 내가 30만 원인데 꼭 30만 원 왜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최저임금 미만일 수도 있죠. 그분이 실제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인데 그거를 딱 가리려고 150만 원만 줘야 되는데 30만 원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사업비로는 180만 원 받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왁구를 맞춰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게 180만 원인데 정부 보조금 즉 PMS 전산에서 쏴준 게 150만 원이면 내가 별도로 내 법인 계좌에서 30만 원을 줬다는 이체화기증으로서 딱 180만 원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안 하면 반려조치가 가고 보건조치가 가겠죠. 그러면 이 작업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쪽이 많이 오류가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수수료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이제 의외로 회계감사비가 많이 틀리는데 회계감사비는 뭐냐면 다 알고 있죠. 회계감사가 뭔지는. 근데 세부관리기에 뭐 있냐면 이 창업중심대학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받은 사업에 대해서 회계감사비를 지출하는 걸 회계감사비 작업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내가 어디 투자를 받아서 별도로 회계감사비 받은 게 있어요. 500만 원. 그거를 넣으신 분이 있어요. 이거 인정 안 됩니다. 왜 회계감사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이거 창업중심대학은 거기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가 있는 거지 이름이 같다고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부관리 기준을 꼭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임차료도 아는 언니가 같이 사용하라고 했다. 근데 그분이 사업자는 아니다. 근데 그냥 아는 분한테 이거는 사업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 임차료를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이 사람이 임대를 하는 게 확인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임대업, 부동산업 좋습니다.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기기 임차비도 기간 설정이 있는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치. 그걸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왼쪽과 오른쪽에 강조사항은 뭐냐면 이제 사무실 임차를 하면은 질문 여기 중에 한두 분은 뭘 생각하시냐면 그 사무실 주인이 80대 할아버지시라 꼭 여기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되거든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자고 한다. 그냥 소위 말하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끊는 경우가 한두 분이 꼭 나옵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그분이 없지 않았으면. 그럼 뭐냐면 뒤에 세무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홈택스에 가면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꼭 다운받아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즉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비용을 지출했을 때 부가세법에 지출을 했을 때 그 사업자 번호별 합계를 내는 거예요. 집주인 홍길동이면 홍길동한테 4월부터 5월까지 200만 원씩 세 번 600만 원을 있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꼭. 즉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매입처를 세금에서 합계표의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인세도 줄이고 부가세도 줄이는데 예를 들면 여기 없어요. 예를 들면 80대 할아버지 임대료가 600만 원 여기 리스트에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러면 법인세 10%, 11%, 부가세 10%, 가산세 하면 30%의 가산 페널티가 있는데 했다는 건 그만큼 이상의 이득이 있다는 거죠. 즉 가짜 세금 계산서일 확률이 100%입니다. 그거는. 이게 없을 리가 없어요. 여기 없는 것도 넣었는데 왜 있는 걸 빼냐는 거죠. 즉 여기서 매입처를 세금 계산 합격해서 없으면 토입하나 종이 세금 계산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가짜겠죠. 그리고 압박겠죠. 그분은. 네. 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데 네. 여기 아까 처음에 말 때 처음에 뭐냐면 기간을 촉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기간 배부 오류를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사무실 임차하는 분의 반 이상은 다 틀리실 겁니다. 처음에는. 여기 임차 기간이 조금 이렇게 됐네. 여기 뭐냐면 사무실 임대차를 하셨는데 그 계약상 그러니까 1일부터 1월이 아니라 뭐 5월이든 6월이든 1일부터 30일 또는 31일까지 임차료를 1일날 지급하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내 임차 기간은 예를 들면 22일부터 다음 달 21일이겠죠. 여기 좀 잘못됐는데. 근데 협약 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기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좀 숫자가 잘못됐는데 예를 들어서 15일부터 다음 달 여기 2월이 아니라 1월인데 잘못됐네요. 1월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달씩 그러니까 임차료를 주잖아요. 12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인데 이날 임차료를 주는 거죠. 그러고서 세금계산서 올리고 2,000원쯤 넣고 맞다고 합니다. 근데 내 협약 기간은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날 끝납니다. 지금 뭐냐면 나는 이날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임차료를 준 거죠. 근데 협약 기간을 넘어간 거에 대해서 비용을 인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요까지의 임차료만 사업비를 지정하는 거죠. 사업하고 사업비는 다른 거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임차료 200만 원을 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차료인데 사업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저기 풀어야겠죠. 200만 원 중 총 31일 중에 요 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사업비를 시청하셔야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50만 원이 될 수 있겠죠. 뭐 120만 원이든 뭐 31일분에 16일 풀면 되겠죠. 200만 원 곱하기 이쪽 31일분에 16일을 해갖고 그것만 사업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세금계산은 200만 원이라도 200만 원 밑으로 신청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도 200만 원 밑으로, 기계장치를 200만 원을 사더라도 200만 원 밑으로 신청하는 건 상관없는데 위로만 신청하면 되죠. 즉 뭐냐면 세금계산서는 200만 원이 있는데 기간이 오버돼갖고 200만 원 중에 31일분에 16일만큼만 사업비를 신청한다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인건비도 아까 뒤로 가고 있네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기간이 보통은 거의 95% 이상은 1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25일쯤 지급하잖아요. 뭐 다음 달 10일은 상관이 없는데 그 근로기간 산정에 주가는 거거든요. 1일부터 31일까지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가끔 특이하게 근로기간이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4일까지 일한 거를 내가 16일 다음 달 주겠다라고 하면 이거 풀어야 되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1월이 아니라 1일부터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1일부터 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해서 비례식을 풀던가 아니면 여기서 정지시키면 되겠죠. 입차로 내가 예산이 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인건비를 하니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인건비 보통은 직원이 없거나 한 분이 있으실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직원이 가끔 가다 보면 10분 있는 분도 있고 5분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어떻게 청구를 하시면 보통은 정상적이면
거기에 예를 들면 홍길동 200만 원, 뭐 인걱정 150만 원 이렇게 정리 안 해주시고 그냥 급여 대장을 다 합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신청은 600만 원을 한 거죠. 그럼 누가 얼마를 신청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뭐냐면 월급 대장상 200만 원이 2명이에요. 그래서 400만 원을 신청했어.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근데 200만 원 급여자가 2명인데 300만 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중요하냐? 둘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건 수치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서 얼마 끊을지 모르는데 가장 불리하게 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사람 다 보건시키고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꼭 명시를 A 200만 원, B 200만 원에서 우리는 총 1,000만 원이지만 600만 원만 신청한다. 그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멘토링비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멘토링비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근데 혹시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처음 할 때 멘토링 할 때는 사진을 꼭 첨부해 주시는 사진을 빠치신 경우가 있어요. 사진 빠치시면 멘토링 사업비 지급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멘토링 2줄 하신 분이 있어요. 멘토링 보고서에 이것도 반려 조치 가능합니다. 멘토링은 중소기업부 감사실에 정말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위있게 말하면 그 문제가 되게 지출하지 마세요. 멘토링 해봤자 30만 원이 하루 초과인데 이 30만 원 때문에 부정수급자 찍혀갖고 수사조치 까지 갑니다. 검찰이나 경찰 조사까지도 받아요. 저희도 중소기업 감사실 나가서 경찰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하지 않았으면 만약 내가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얘기하다가 사진을 깜빡했으면 멘토링 신청하지 마세요. 사진이 없으면 제가 멘토링 보고서를 100만 개도 할 수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사진이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걸 적발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데요. 그래서 멘토링은 사진 없으면 또 멘토링 보고서 부실하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진 없으면 그냥 신청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틀리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가끔 틀리시는 분이 뭐냐면 USB 사놓고 저기 재료비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USB를 심지어 뒤에 보면 기계장치라고 시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USB를 기계장치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회로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기계장치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USB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4 용지 사신 게 있어요. 그러면 아니 사업하려면 A4 용지 당연히 필요하지 않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하고 사업비는 다릅니다. 사업하실 때는 A4 용지 살 수가 있는데 근데 내 아이템이 종이접기다. 그럼 A4 용지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내 아이템이 설명을 해줘야겠죠. 내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심리 치료해가지고 종이를 꼭 필요하니까 종이를 샀다. 그건 가능하죠. 재료비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앱 개발인데 A4 용지 샀다. 그건 안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부가세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설정된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이니까 내 협약 종료일이 12월 30일이면 11월 30일까지 꼭 사야겠죠. 원래는 도착 기준입니다. 도착 기준이니까 근데 아니 뭐 노트북에 도착 기준이 뭐 이미 있나? 그건 없겠죠. 근데 여기 기계 장치 그게 아니라 해외로부터 수입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외로부터 3천만 원짜리 기기가 오는데 협약 기간이 12월 30일이라고 할 때 11월 30일까지 설치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수출 면장 보험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언제 도착했는지.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4대 보험 가입자 기준이다. 4대 보험에 다 가입자인 사람에 한해서 PC를 구입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내 누나 PC인데 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냥 가족이 쓰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시는데 안 되죠. 아까 말한 친족 사업비는 안 됩니다. 무조건. 그다음에 특허권 등 무형자산인데요. 특허권은 보통 틀리시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협약 종료일 이전에 신청을 하셨거나 그런 특허권은 안 되겠죠. 그래서 특허 출원증 올리시는 건 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주 용역비가 아마 다 있으실 텐데 여기서도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은데 외주 용역비는 기본적으로 95% 이상 원칙은
내가 앱 개발을 하던 뭘 하던 뭐 하던 광고도 똑같습니다. 그 매주 용역이 완료가 됐을 때 돈을 주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 앱 개발하는 업체가 돈이 너무 없다, 뭐 그래도 나를 못 믿겠다 그래갖고 반은 달라고 한다. 그럴 때는 여기 보면은 선급금, 요것도 이름이 중요한데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업비만 아니라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도 중요한데요. 내가 1,000만 원짜리 이게 개발을 했어요. 근데 500만 원을 줬더니 이 양반이 500만 원 받고 도망을 갔어요. 연락이 안 돼. 그러면 나 500만 원 뜯긴 거잖아요. 날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 증서에 실행을 시키면 그 보험을 해서 500만 원을 저한테 줍니다. 즉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거죠. 근데 지금은 500만 원에서 나중에 사업하면 5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부관리 기준에는 선급금이, 그러니까 선금으로 준 것, 잔금 이외에는 다 선금입니다. 중독 1차, 2차 중독금 간에. 500만 원 미만일 거에는 각서를 대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즉 뭐냐면 그쪽 내가 외주를 맡긴 양반한테 네가 기간 내에 앱을 개발하지 못하면 500만 원을 다시 반납하라. 그러니까 400만 원이겠죠. 500만 원 미만이니까 400만 원을 꼭 반납하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서 쓴다고 도망 안 가시진 않거든요. 도망간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서 없어도 받을 수 있거든요. 받으려면. 즉 뭐냐면 웬만하면 선급금 할 때는 여기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첨부를 하세요. 그런데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오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이라 보통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거의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앱 개발하는 사람, 꼭 앱이 아니라 모든 용역이든 간에 그 사람이 도망갔을 때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입하러 가면 저기 보험 계획자가 여기는 창업자 분께서 직접 보험증서를 끊어갖고 오세요. 끊어갖고 오래. 여기는 주관기관에서 끊어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래갖고 여기 보험 계약자에 여러분 그 회사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창업기업 여러분이 그 회사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오히려 거꾸로 앱 개발하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웃고 넘길 일이 많이 아는 게 바꾸면 되긴 하죠. 바꾸면 되는데 만일 누군가가 캐치를 못하고 이게 들어갔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갔으면 얘 생돈으로 정부 보조금 메꿔 넣어야겠죠. 1,000만 원 손해죠. 그러면서 이 도망간 사람 이 보험증권을 실행을 시키겠죠. 그러면 그 도망간 양반은 보증보험한테 1,000만 원 받았겠죠. 2,000만 원 가져갔겠죠 나한테. 그럼 나는 보험거래를 하려면 서울보증보험에 또 1,000만 원을 또 줘야 돼요. 망할 수도 있죠. 사업이.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억이었으면 얘기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급금 보증보험을 끊으라는 거는 나 말고 저기 거래하는 양반한테 보증보험 끊으려면은 많이 했겠죠. 그 양반은 밥 먹고 이것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보험 계약자에 꼭 외주 용역을 맡긴 사람의 회사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바꾸시면 안 된다. 물론 사업비 차원에서야 바꾸면 되지만 다시 끊으면 되지만 사업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 400만 원 미만이라도 송금 중에 그래도 웬만하면 보험증서 끊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놓치시는 게 뭐냐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외부 용역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관기관은 사업운영회를 열고 내부 절차가 있는데 내 협약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면 12월 20일 날 이거 승인해달라고 오죠. 그럼 주관기관이 승인해줄 수가 없습니다. 일정이 있잖아요. 사업운영회를 열어야 되는데. 근데 앞서 제일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를 쓰셨으면 나는 이미 기계 뭐 사고 인건비 누구 몇 명에게 주고 외주 용역 뭐 할 거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굳이 협약기간 종료 시점에 해가지고 사업운영회 못 열어갖고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미리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2,000만 원 이상 용역을 하실 거면 미리 승인을 받으면 되잖아요. 주관기관한테. 그걸 승인 안 받고 있다가 협약기간 종료 시점에 와가지고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시간상.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라.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빨간 거 보면 프리랜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비 집행 불가인데 지금 뭐냐면 앱을 개발하던 광고를 하던 지금 뭐냐면 그 사람이 이 업종을 영위한 사람하고 한 게 당연하잖아요. 앱 개발하면 프로그래밍 뭐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디 누가 중개하는 업자가 있어갖고 이 업자를 소개해서 여기를 했는데 돈은 이 업자한테 줘요. 그러면 저쪽 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사업비로 안 됩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보조금 사업 그 꾼들이 있거든요. 그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유명하신 분이 한 명. 그래서 내가 직접 소위 말하는 다이다이로 저쪽 사업자 등록증 상에 그 업종이 확인되지 않고 중개를 낀 사람에게 될 때는 외주 용역이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영위한 사람에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사업할 때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가 업종을 하는데 1년 이상 해본 사람이 뭐 업무 영역도 있고 해가지고 내 프로그램이나 뭘 개발해 주겠지. 지난달에 개업을 한 사람은 저는 뭘 믿고 맡겼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아는 형이죠. 아는 누나던가. 그래서 1년 이상 한 사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미리미리 하시라. 그 다음에 중개 서비스를 거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니 내 업종은 중개 서비스를 거쳐야 된다.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사업이죠. 사업비가 아니라 그건 자체 자금을 쓰시고 다른 용역을 사업비로 신청하시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광고도 똑같습니다. 광고도 2천만 원 지급 이상 있고 말고 승인 받아야 되고 외주용역과 같아요. 그리고 성금을 줄 때는 보증보험 증권을 넣어야 됩니다. 당연히 안전장치를 걸어야겠죠. 도망가면 안 되고. 그런데 광고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 그 네이버에 뭐 보면 예를 들면 100만 원 포인트를 넣어놓고 그 광고 이렇게 노출되는 광고에 대해서 이제 쭉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고비를. 그럼 100만 원 할 때 사업비로 가져가는데 지금 뭐냐면 그 포인트가 나중에 네이버 포인트가 소진되었다는 것도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광고 선전비로 2천만 원 잡아놓고 2천만 원으로 네이버 포인트를 다 사고 그냥 사용 안 하고 땡치고 네이버 포인트 다시 환수해갖고 현금화해갖고 쓰겠죠. 그걸 막으려고 만일 네이버 꼭 네이버가 아니라 뭐 구글이든 뭐든 간에 포인트를 사갖고 선물 포인트를 해갖고 광고를 하는 거라면 나중에 그 포인트가 다 소진되어 있다는 걸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해주셔야지 안 하면 그 금액 전부 이제 불인정 조치가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광고도 이제 뭐 광고를 가능한 사업자하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맨 밑에 뭐 기념품 제작 이것도 광고지 않냐? 뭐 그랬지만 예, 이거는 인정 안 된다는 거 광고긴 하지만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아까 임차료부에서 말씀드린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인데 혹시 전자세금계산 없으면 아까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넣으셔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없게 아니면 탈세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전액 불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한 주소에 존재하는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하신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저도 현장 조사 가봤는데요. 중소기업 감사실하고 합쳐보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일한 주소 내에 한 거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사업하는데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는 사업비로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 쓸 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종이세금계산 쓸 때는 가끔 1924년 10월 5일날 세금계산서를 넣는 곳이 있고요. 뭐 2025년 5월 22일 날 넣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이거를 신고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엄마일 수가 있죠. 그 집주인, 아니 사무실 주인이.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치사항 두 번째 보면은 중소기업 감사실하고 작년에 토의한 거는 동일 주소 간의 거래는 이건 불인정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비 유용의 소지가 몹시 높다고 봐요. 사업 중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관계자 거래는 무조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그럼 전자 세금계산서도 넣어야 되냐? 그건 필요 없습니다. 전자는 국세청에 올라갔으니까. 네. 근데 종일 때는 꼭 넣으셔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허위 비교 견적서.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비교 견적서 받으라고 하니까 가끔 보통은 솔직히 말씀해 받아서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받아서 주는 업체가 이미 망했어요. 망한데도 견적서가 들어와요. 허위죠. 사문서 위조죠. 크게 걸립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견적서 비교하면 뭐가 크다고. 사문서 위조죠.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비교 견적을 받지 못하면 그 못하는 사유 웬만하면 받아보시고 못하는 사유를 소명을 해야지 그걸 했다가 아이씨 내가 해주고 뭐 하면 그리고 견적서 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명, 도장 꼭 있어야 되지 그냥 하면 저도 5만 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중소기업 감사실 사례가 엄청 뉴스에서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수급 사례 누가 뭐 인건비 얼마 먹고 누가 외주용역비 얼마 털어먹고 나오잖아요. 다 이미 걸렸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사례가 너무 집대성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치사항 첫 번째는 비교견적이 허위인 경우에는 경고조치든 주관기관 통보 가는데 이게 만일 주관기관 단계나 회계법인 단계에서 안 가면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겠죠. 이 사람 진짜 가는지. 네. 그래서 그걸 주의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세부관리기준 주요 설명인데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는 쓰라는 거냐 쓰지 말라는 거냐 하겠지만 쓰라는 거죠. 99%의 정상적인 건 얘기 안 했죠. 내가 해서 정상적으로 성급보증금 발표했고 외주명했고 완료보고서 냈어. 그건 맞죠. 그런데 이 서류가 지금은 뭐냐면 정부지원금을 주면서 사업을 할 때 주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끝났어요. 창업준신대가 끝났어요. 여러분 정보지원금 날 탈출을 했어. 그러면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돈도 안 주고 진짜 광야로 나가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돈도 주고 알려도 줘요. 근데 이 세무관리에서 요구하는 자체의 서류가 세무조사할 때 아주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세무조사는 더 많이 달라고 하죠. 이조차 자료를 하지 않으신 분은 세무조사에 대응도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 세무사한테 맡겨 그 사람이 다 해주던데 그러면 뭐냐면 세무사가 할 때 한 세무사가 직원이 하는데 저도 회계법인에 있으니까 한 사람이 40개 이상을 담당을 해요. 1년에 40개 못 돼서 그러면 부가세 신고에 40개를 담당합니다. 내 거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제 내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하죠. 여기서 그냥 이상하시면 아예 빼세요. 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약기간 내에 꼭 미리미리 하시라. 사용 못하지. 여기 뭐냐면 3천만 원이 내 사업비인데 3천만 원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100%는 뭐냐면 미리미리 안 해요. 그러면 처음에 해보시면 인건비 올려보시면 막 반려당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 다 하는데 그거를 협약기간 종료는 12월 20일 날부터 하면 그때 막 반려돼가면 정신없죠. 나 계약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어? 아예 안 해. 그러면 3천만 원 다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라. 그까지가 이 내용이고요. 점심시간이 있어서 회계 쪽도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회계 쪽은 해봤자 별로 재미없어 하시는데 회계 쪽이 원래 예전에는 정말 재미없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한 3년 전에 주식 열풍이 불 때는 다들 자기 재무제표는 얘기 안 하시고 삼성전자 재무제표 와갖고 이거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계셨는데 그냥 간단히 알아야 될 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부관리 기준이 더 중요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면 재무제표를 보고 내가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세무사가 해주던데 그래서 아까 말씀 내가 내 건 알아야지 세무사가 챙겨주시진 않습니다. 최소한만 챙겨주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무제표가 이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다들 저도 경영과를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냐면 복식국이 뭐 어렵죠. 즉 뭐냐면 복식국이라면 어려운데 뭐냐면 다 현금 출납장을 쓰시거든요. 현금 출납장을 쓰면 뭐냐면 내가 돈을 쓰고 예를 들면 밥을 먹었다. 10,000원 썼네. 기계를 샀다. 150만 원 썼네. 용역을 줬다. 200만 원 썼. 이게 현금 주의 회계 정책이죠.
그런데 뭐냐면 이 복식부기를 여기 하게 되시면 이제 사업을 하시면 다 복식부기로 갈 텐데 복식부기는 뭐냐면 세상이라는 게 일방적인 게 없다는 거죠. 주고받는 거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내가 기계를 사면 내가 있던 현금하고 저쪽에 있는 기계를 바꾼 거죠. 내가 집을 사면 저 사람의 집과 나의 돈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물물교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즉 뭐냐면 하나의 사업 행위는 두 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가 준 거하고 받은 거하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뭐냐면 왼쪽은 뭐 재무제표라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건 LG화학이건 여러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왼쪽은 지금 내 자금 상태가 어떤 거고 오른쪽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꼬았게 이제 이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내가 1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8천만 원 돈을 빌려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왼쪽에 자금에는 1억 원짜리 집이 있고 오른쪽에는 빚이 8천만 원 있고 내 돈 2천만 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건 이것뿐이 아니라 처음에 사업을 하시면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1,200에 팔아서 200만 원 남고 올해 200만 원 벌었고 다음에 2천만 원 사서 2,500에서 500만 원 있는데 그걸 낼 필요가 없죠. 지금 뭐냐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딱 하나죠. 내가 번 돈은 잉여금이라는 거에 있다는 거죠. 예, 이거만 아시면 됩니다. 회계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은 여기 손실이 됐건 누적이 됐건 잉여금에 있다. 예,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란 뭐냐면 아까 말씀 자동차를 구입하면 상대방의 자동차하고 예금하고 바꾼 거고요. 은행의 차입이라고 하면은 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하고 내가 차용 그 차입금 증서로 써준 거하고 종이하고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하면 상대방의 예금, 그러니까 상품하고 예금이 바꾼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회계는 사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현금주의가 이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회계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예전에 누가 개발을 해놓은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이제 구두를 판매하는 사람, 금강제화라고 하시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구두를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회계가 돈이 되는 걸 개발하신 분 사례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아까 말한 재산의 상태고 왼쪽은 이거는 자금을 어떻게 돌달했나가 오른쪽이잖아요. 처음에 뭐냐면 내 돈, 내 본전하고 구두 6천만 원 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면은 돈이 필요해서 9천만 원을 꾼 거죠. 3천만 원을 꾸면은 아까 말하는 내가 돈하고 증서하고 바꾼 거잖아요. 나는 이쪽에 내 상태에 구두는 그대로인데 3천만 원 예금이 늘어났고 자본도 내 본전도 그대로인데 차입금이 늘어났죠.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갚을 때는 뭐냐면 차입금이 빠지면서 내가 상환을 했어요. 이게 빠지면서 예금이 빠지겠죠. 부채가 빠졌겠죠. 그럼 이게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차입 프로세스인데 누가 회계를 인용을 했죠. 오늘 이게 잘 안 되는군요. 네. 아 예. 근데 상품권을 누가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길거리 나가면 금강제화 상품권, 금강제화가 아니라 구두 상품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제가 알기로 8만 원, 7만 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기라고. 이게 가짜 상품권이 아니니까. 근데 진짜 상품권이죠. 그럼 왜 그 짓을 할까?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파는 게 정상일까? 그랬는데 처음에 아까랑 똑같잖아요. 구두 6천만 원 갖고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돈이 필요해.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했어요. 네, 금강제화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도 부채입니다. 줘야 될 돈이니까. 근데 상품권을 발행했으니까 3천만 원 예금하고 요게 두 개 번 거죠. 예금하고 상품권을 상대방이 상품권을 주고 나는 예금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아까 이것도 부채라며. 채가 뭐야? 근데 나중에 차입금은 돈으로 줬죠. 예금을. 돈으로 갚고 3천만 원을 돈으로 갚았는데 여기는 구두로 줬죠. 구두는 내 창고에 많은 게 구두잖아요. 뭐냐면 난 3천만 원을 꿨는데 소비자로부터 3천만 원을 갚을 때는 돈으로 안 갚고 구두로 갚았어요. 누가 머리 썼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처음에 여기 사업하실 때 부채 비율 이게 중요하십니다. 정부 사업을 하면 부채 비율이 100% 넘어간다, 200% 넘어간다 하면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게 부채 비율이거든요. 요거로 나눈 게 자본 비율은 50%잖아요. 6분의 3이니까. 근데 이것도 부채 비율은 똑같은데 내 돈을 안 쓰고도 나는 손 안 대고도 돈을 갚았죠. 구두로. 오히려 장사가 잘 됐죠.
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일 똑같은 사업이겠죠. 부채 비율에 난 정부조 할 때 부채 비율 중요하다면 이렇게 회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거를 그냥 참고를 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대출로 하실 때 똑같은 거죠. 가장 이해가 쉬운 게 이제 집 구입할 때니까 내가 4천만 원 갖고 처음에 있었는데 집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 1억이 필요해요. 1억이. 내 돈 4천만 원 그대로 있는데 은행에 6천만 원을 하면서 여기가 6천만 원 들면서 여기가 등호거든요. 6천만 원 예금이 늘어났겠죠. 지금 뭐냐면 그 다음에 집을 예금 돈으로 집을 사면은 예금이 집으로 바뀌었겠죠. 이쪽은 안 바뀌겠죠. 자금 조달은 똑같이 내 돈 4천만 원에 빌린 돈 6천만 원 똑같이 됐겠죠. 즉 이거를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뭐냐? 이거를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지금 뭐냐면 내가 집을 살 때는 잉여금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차입금이 바뀐 거죠. 저쪽이 바뀐 거죠. 예금이 집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쪽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즉 뭐냐면 내가 장사를 할 때 본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기계를 사던 뭐를 사던 간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가끔 뉴스를 보시면 요 얘기를 해요. MBN에 나오는 얘기인데 MBN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체 유보율이 600%가 돼서 투자를 안 한다고 가끔 기자들이 해요. 저는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보율이란 정의가 잉여금, 내가 번 돈을 납입자원, 내 원래 본전을 나눈 거거든요. 즉 내가 잉여금이 번 돈인데 본전을 나눴다는 건 뭐냐면 내 본전 대비 몇 배를 벌었냐가 유보율이거든요. 즉 뭐냐면 유보율이 많은 건 투자를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이익을 많이 구현을 한 거죠. 투자하고는 관계가 없죠. 즉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집을 샀는데 1억이 집으로 저쪽만 바뀌었지 이쪽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자들은 그러니까 유보라는 말만 생각한 거죠. 유보 뭘 남겨놨다. 회사에 뭘 남겨놨다. 투자를 안 한 거 아닌가. 억측을 한 거죠. 그래서 요게 오늘 요게 잘 안 되는군요. 네. 유보율이 많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거기는 취지는 거죠.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막 회사를 욕합니다. 삼성전자, LG화 저는 그거랑 아무 연관 없지만 거꾸로 유보율이 많다는 거는 그 회사를 칭찬해줘야 되는 얘기죠. 지금 뭐냐면 그 회사 회장님이 잉여금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건 이익을 실현했을 때 늘어나고 잉여금이 준다는 건 손실이 나거나 배당으로 가져갔을 때 잉여금이 줍니다. 내 이익금을 회사에서 가져간 이익금이 있는데 6천만 원 있는데 그게 줄었다는 거는 손실이 나지 않았으면 내가 배당으로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익금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지금 뭐냐면 유보율이 많다는 거는 그 회사 회장을 칭찬해줘야 되겠죠. 배당으로 다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남겨놨다는 거죠. 왜? 투자하려고 남겨놨는데 억울한 거죠. 그 회사 회장님 입장에서는. 즉 뭐냐, 이런 사례가 두 개가 있어요. 1번하고 2번이 똑같은데 잉여금이 똑같아요. 그러면 1번이 투자를 한 거냐 2번이 투자를 한 거냐 그 얘기를 할 때 똑같다. 투자는 똑같지 않냐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기자 말이 맞다면 잉여금이 이쪽하고 이쪽이 같으니까 잉여금이 많은데 현금도 많어. 그럼 투자하는 거 맞죠? 진짜 내가 회사를 벌었는데 그 회사를 기계를 사야지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었는데 정기예금으로 있어. 그럼 투자 안 한 거죠. 그래서 잉여금이 많은데 예금이 많으면 그건 투자 안 한 건데 잉여금이 많은데 예금이 적어. 한 거죠. 그 돈을 누가 갖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회장이 회사 발전을 위해 놔뒀다는 거죠. 내가 안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간단히 어려우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가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시면은 내가 사업을 하신 분들 만나보면은 100% 뭐라고 하시냐면 사업을 하면 다 돈을 번대요. 왜냐면 잘 나가는 아이템이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했지. 그런데 단 돈을 회수만 제대로 하면 돈을 번다고 하세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뭐냐면 외상거래잖아요. 돈을 내가 미리 줬잖아요. 근데 못 받으면은 그냥 날리는 거죠. 내가 1억을 팔았더라도 이 사람이
물건 갖고 도망을 갔어요. 그럼 날리는 거잖아요. 나 매출이 100억이지만. 지금 뭐냐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게 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재를 잘 안 해줄 텐데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장이 됐을 때 직원이 이제 회계 직원이 있을 때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잡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내가 6천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5천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해요. 이 뜻이거든요. 즉 뭐냐면 대손 충당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이 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이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대손 충당금 위기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잡아갖고 증권사가 위기 대응에 나섰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뭐냐면 대손 충당금이 많다는 거는 위기 대응이 아니라 위기죠. 위기가 온 거죠. 왜 그러냐면 PF 대출이 갖고 은행이 돈을 많이 받지 못할 돈이 많아진다는 것을 표현한 게 대손 충당금인데 대손 충당금으로 위기 대응에 나선 건 아니죠. 물론 그걸 보고서 아까 말하는 그 회사에서 잉여금이 줄어드니까 배당을 줄여간다면 그건 위기 대응이 맞는데 저 문구만 보면 그건 아니다 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본 장식은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간단한 세법을 했는데 세법은 간단히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법인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는데 여러분 법인세보다 부가세가 훨씬 센 세금 세금입니다. 잠시만요. 네. 법인세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만 부가세는 거래에 대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제가 제일 처음에 꼭 받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걷어다 내는 세금이거든요. 부가세가. 즉 뭐냐면 영원을 1,000원에 팔고 1,000원을 1,500에 팔고 1,800에 팔면은 요 고리 그러니까 내가 세금계산서 이거죠. 1,5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면 요 차이의 부가가치가 500원인데 거기에 10% 50원을 내고 요 다음 사람이 1,500원 사서 1,800원에 팔면 300원에 남아서 30원의 부가세를 내고 요게 부가세거든요. 즉 뭐냐면 세무서에서 가장 적게 그러니까 고심 있게 들여다보는 거 뭐냐면 이 고리가 깨지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즉 그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꼭 챙겨야 되는데 빠졌다는 거죠. 아까 하면은 그러면 세무서에서 세부조서가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맞추겠죠.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 그 다른 대학교에 반값 등록금 저희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제가 근데 거기서 뭐냐면 그 졸업생들이 그 발전기금 2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는 확인해 보려고 진짜 이 사람이 20만 원 냈냐고 했더니 그 국세청에서 준 자료는 이 사람 재산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부인 재산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1년 징역 얼마 했고 자세금때 징역 얼마 했고 상속세 얼마 냈고 뭐 직원 몇 명이 다 나온다. 35가지 정보를 줬어요. 지금 뭐냐면 아니 회계사님 부가세 내가 탈세했는데도 모르던데 그랬더니 그건 세무서가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쌓일 때까지 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거래에 대해서 꼭 그거를 챙기셔야 되는 게 세무서에서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그 회계 쪽하고 세무 쪽은 중요하지 않은 거는 아닌데 뭐 그냥 나무 특성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세부관리 기준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하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보 사업 관련해서 이제 사업비 집행하실 건데 그 관련해서 질문 주시면 회계사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임금 및 직업 관련해서 좀 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좀 다른 과제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직원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뭐 참여율 100%를 직업을 해서 계상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뭐 다음 달도 100%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한도가 좀 많이 빨리 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또 참여율을 조정을 해서 50% 뭐 60% 이렇게 매달 참여율을 이렇게 조정해서 임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 네.
근데 여기서 그냥 제가 사족을 하나 더 붙이면 그 사업장 그 인건비를 하실 때 예를 들면 세전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사업장 부담분도 사업비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제발 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그 다른 사업이긴 한데 예를 들면 큰 금액을 먼저 지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냐면 그 다른 사업 예를 들면은 거기는 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어요. 같이 해외 바이오 개발은 이 창업 중심이라고 안 했어요. 1,500만 원 지출인데 예를 들면 1,500만 원이면 직원이 가니까 400 비행기 하면은 1,600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서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4건이면 사업비를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식비도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짜증난 게 뭐냐면 한 분은 그러니까 비행기표 400하고 식비로 10,000원, 15,000원, 2,500원 택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4번의 그 사업비 PM에서 4번의 지출 끝났는데 한 사람은 250개죠. 근데 250이나 4건이나 그러니까 지출하는 건 시간은 똑같았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뭐냐 효율성에 엄청난 차이가 나죠. 400만 원짜리 4번 하신 분은 한 30분에 끝났고 250건은 그 감사하는 분도 저희도 뭐냐면 250건이면 3일 정도 걸립니다. 자세히 봐야 돼서. 그러면 올리시는 분은 얼마겠어요? 2주 이상 걸렸겠죠.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인건비랑 약간 좀 별 다른데 인건비가 있으면 100%일 때는 미리미리 소진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끔 뭐냐면 인건비 300만 원 있고 사업장 부담금 또 25,000원, 3만 원이 쫙 하십니다. 그러면 사업장 부담금을 시작하려면 건강보험에 개인별 보지네요. 국민연금에 개인별 보지네요. 한 분이 아닐 거잖아요. 쫙 거기서 그걸 또 반으로 나눠야 되죠. 계산도 해야 되죠. 식을 해야 되죠. 그래갖고 해요. 그러면 10만 원 이게 나온 거죠. 열심히 자료 모아갖고 했더니.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대표자 인건비 현물 네. 저희는 신청을 해놨는데 네. 저희가 여기는 대표자 인건비 현물 금액이 다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한정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정부 과제 중에도 대표자 인건비가 현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중복으로 어저께 들어가 있잖아요.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또 한 3천만 원 들어가 있으면 대표이사 급여가 한 7천 정도 있으면 이걸 나눠서 같은 사업 기간이나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기본으로는 한 사업에 들어가면 대표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뭐냐면 앞에 거의 적어요. 그럼 여기 있거든요. 타 정부 지원 사업의 대응 자금 또는 선물로 공개된 하거든요. 그러면 대표자 인건비 말고 다른 분의 인건비를 선물로 하시는 게 많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요. 금액하고 상관없이 한 사업에만 네.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 합격에 몰아줘야 됩니다. 네. 그것만 그건 조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분으로 하셔야 돼요. 네네네. 네. 네, 예비 창업자인데요. 그 인건비 관련해서 네. 그 보면은 그 4대 보험이 달라고 그러면 최저 주 40시간 뭐 4주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사실은 뭐 8시간 근무가 아니라 뭐 3시간, 4시간 데일리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것보다 이제 적게도 4대 보험이 그게 다 받아서 네. 신청할 수 있는 건지 네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저가 있나요? 그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아까 195만 원은 하루 8시간 네. 뭐 207시간 이거 근무해서 하는 거지. 네. 최저임금 시간당 7,680원인가 되어 있잖아요. 네. 시간당 임금을 그 밑에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4대 보험만 가입돼 있어야 되고 뭐 60시간이든 예. 60시간 근데 60시간 했는데 7,680원 하면은 40 얼마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이하는 안 되겠죠. 예. 그 이상은 최저임금이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당 인건 토탈했을 때 시간당 인건비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 더 질문이 네. 있는데요. 특허 출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법인 설립 전에 특허가 출원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회사 법인이 새로 세워지면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이 갖고 있던 네. 대표가 갖고 있던 것을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중간 과정에서 그 출원 상태에서도 그 이전이 가능한 건지 이미 출연하신 거잖아요. 네. 그 그럼- 출원 네. 근데 이제 등록이 돼야지 이제 사실은 인수를 할 수 있을 건데 법인에서는 그러니까 출연 등록도 지금 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다운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한테 출원을 했는데 법인 상태에서 그거를 출원 상태라도 다 인수를 해오고 싶어 하는데 실제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출원 상태에서 등록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아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업비하고는 좀 관련 없어서 네. 나중에 따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그 시계관이 사업비 지출 거래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가운데 법인이라는 존재가 껴있으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인건비를요? 인건비 말고 사업비 자체를요 네. 법인한테 저희가 맡기는데 아, 그 법인 중에 직계가지고 만약에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런 것들도 네, 네, 네. 그것도 특수관계자가 해당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네. 비목이 설정돼 있는 거는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진행하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특허를 할 수도 있고 광고비를 할 수도 있고 또 인건비가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비목에서 PMS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아니, 겁니까? 아니, 틀리지 않습니다.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래서 세부관리 기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협약 종료 한 달 이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약 기간 종료 이전에 종료 한 달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인건비 3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네. 하다 보니까 2천만 원만 있으되고 외종력을 더 늘려야 돼요. 비목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한 달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주관기관에. 네.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네. 그 이제 아니 예비 창업자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했는데 네, 그걸 안 하면은 뭐 어느 것도 집행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네,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4대 보험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직원을 고용할 때도 네, 이분이 어떤 그 회사에 소속이 안 돼 있고 그렇죠. 네, 그 개인으로 예를 엔지니어가 실업 상태인데 네. 거기다 비용을 처리하려면은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에서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회사가 아니고 그냥 사업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대학생들 뭐그 전공과의 학생들을 활용한다 네. 알바 형태로 네, 이런 것도 지급할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쪽 분이 먼저 말해요. 예, 목소리 크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예, 이게 전 시간에 하면 이게 어두워질까. 네, 제가 지금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저기 마이크가 가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는 법인의 대표로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네, 대학 교수로 지금 다수의 정부 지원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여주시는 저 슬라이드를 보면은 타 정부 지원 사업에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지급 불가로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럴 경우에 저도 지금 현물로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참여 딴데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 교수로서 정부 지원 사업에는 다 참여를 하고 인건비를 이 직업으로 현물로 산정이 되는 거기에서 거예요. 선물로 산정이 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건가요? 예. 그건 주관기관 한번 안 되면 제한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주관기관 한번 예, 다시 한번 또 일단 제가 들은 부분 잠깐 공유 드리면은 창업진흥원 제가 확인을 했을 때 그 참여 이렇게 현물로 다른 사업에 이제 잡으셔도 되지만 이게 이제 저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100% 초과는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타 사업에 현물 잡으셨던 퍼센테이지랑 저희 쪽에 잡으셨던 현물 퍼센테이지를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100%를 초과 안 하게끔 안 되게끔만 다시 설정해서 현물로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만 원차하셔갖고 네. 저희 직원분 중에 사대보험은 아니고 고용산재만 되어 있는 계약직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인건비 계산이 가능한지.
왜 안 되나요? 불법 체류. 아니 4대 보험이라고 아까 하셔가지고 네, 사대보험이 다 가입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입 안 되면 적정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60세가 넘으시면 가입 안 되면 되거든요. 국민연금의 경우에. 그러면 오케이죠. 근데 그게 60세가 안 넘는데 가입 안 됐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월 임차료라고 했는데 비상주 오피스인데 뭐 매일매일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 주소지를 이전을 해야지만 임차료로 계산이 가능한지. 주소지를 이전하신다는 말씀이 뭔가요? 사업자 등록증 상에 그 주소지를 입력. 사업자 네. 등록증 A, 나는 지금 A에 있는데 B 사무실을 쓰고 싶은데 B로 주소를 옮겨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여기. 아니, 그 옮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계약서 있고 돈 나가고 찌우개라도 끊고 뭐 사업자 등록증 생기겠죠. 뭐 그거 있으면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 바쁘신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딘지 지금 저기 예. 그 2천만 원 외주 용역비라는 게 예. 한 사업장에 이제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발주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가령 뭐 2,500이다 그러면 뭐 1,000만 원, 1,500, 뭐 1,250 뭐 이렇게 나눠서 네. 할 때 2천만 원의 그 정의가 한 사업장의 토탈 금액인지 그 나눠서 갈 때마다의 금액인지. 원래 기본 개념은 예. 통 한 건에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 2천만 원이 넘는 건 다 아니,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하고서 예를 들면 내가 2천만 원 했는데 예. 그때 계약서에는 2천만 원 돼 있을 거예요. 계약서 기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계약서를 따로 하면은 안 넣을 수도 있겠죠.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예. 근데 굳이 이걸 내가 회피하고 싶어서 아니 2천만 회피가 아니라 회피라는 좀 표현인데 예. 아니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로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되면은 한 번에 2천만 원씩 안 하고 네. 나눠서 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대주를.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그러니까 준다는 의미가 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계약을 한다는 의미?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총 3천이다. 네, 1,500, 1,500씩 했다. 2천씩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넘는 거죠. 계약 금액은 안 넘죠. 나눠서 넘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을 한 업체에 3천을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두 번에 나눠서 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하신 게 맞잖아요.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계약이면은. 근데 나눈다고 예를 들면 2천만 원 내가 1,500만 원 했는데 예. 추가로 일이 있어서 1,000만 원 한다고 하면은 예. 추가로 계약을 맺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떠냐면 그건 가능은 한데 예. 나중에 이게 동일한 업무인데 굳이 소위 말하면 쪼개서 공사하는 거 같이 되면은 문제는 될 수 있죠. 동일한 업무는 아니고 네, 그건 예를 들어서 상관없습니다. 뭐 업무 성격이 다르죠. 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동일한 업무인데 쪼갰다. 그럼 문제 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그 지금 창진은 말고 R&D 뭐 기정원이라든가 네. 또 뭐 다른 업체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인건비 중복이 가능한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된다 정부가 이거죠? 예.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자체에서는 예를 들면 기정원 사업하면은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합치죠. 기정원은 중소기업부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한테 합치고 만약에 내가 산업자보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합쳤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있으면 알아서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위치를 못 찾았습니다. 네네네. 그 멘토링을 받는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 자문 용역이랑 비슷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멘토링 해주시는 대상에 대한 제약이 있을지 그거는 여쭤보고 주방위원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되는데 아주 큰 제약은 없어요. 예. 근데 다만 그 그러니까 멘토링 하게 되면 그냥 멘토링 보고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멘토의 경력, 뭘 했는지 그 이력서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뭐 신분증도 당연히 들어가고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냐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경력이 없는 분한테 하는 거는 문제가 큰 안 돼요. 다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그 주관기관과 얘기했을 때 이력에 문제가 사전에 없다라는 가서 빠지면 문제 없습니다. 사전에 승인이 네. 필요한 거.
어느 정도 기간을 앞두고 승인을 받는 그러니까 뭐 승인을 받아야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그분이 싫어하지 않을 만큼 늦게 주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너무 늦게 하시면 그 사업비 잊어먹잖아요. 멘토링도 잊어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멘토링은 여러분 있으면 중소기업부에서 정말 열심히 봅니다. 멘토링은 매주 용역하고 멘토링 인건비하고 작년에 인건비가 이슈였긴 한데. 예, 빨리 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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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주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금조 대장에서는 홀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자체 부담을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요 기준과 요거는 자체 부담하시는 거예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확인되는 금액까지만 사업비로 되고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회사 자체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써야 돼. 자리에 2천만 원 계약인데 이게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네. 그 50%는 1,000만 원처럼 또 다른 거 50%가. 그 1,000만 원. 1,000만 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비는 내가 부담하는 걸로 줘야 된다. 네. 그러면 그 10만 원을 먼저 이 사업비 이게 현금이잖아요. 네.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돈이 나가면 몇 프로가 되죠? 계약서 기준. 2천만 원인데 사업비를 1,000만 원을 주면은 저는 현금이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니까 현금이니까 현금 보증금을 해야겠죠. 네. 현금이라는 완료가 됐을 때 1,000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완료 전에 사업비 정부적으로 천이 나가서 내가 천이 나가서 내 돈에 대한 그 보증 증권을 안 끊어도 돼요. 얘가 특히 이제 정부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데 10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50%를 보다 10만 원을 지게 되는 네. 재정이 먼저 있으면 네. 그래서 근데 시장이 먼저 제가 10만 원을 지으면 네, 가격이 거기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2천만 원, 요 제가 이해한 건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정부적으로 내 돈을 1,000만 원 주고 현금으로 주고 되려고 하니까 1,000만 원을 자금으로 주겠다는 되는데, 아까 말한 1,000만 원은 내 돈 정부적으로 아니라 보증보험권을 굳이 끊을 필요 없어요. 제가 권하긴 하는데 굳이 끊을 수 없는데, 나중에 1,000만 원 지급했을 때 계약사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내가 지급하고 그걸 기차하고 때문에 청구가 돼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네. 네, 이상 사업비 교육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열심히 교육해 주신 회계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24년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함께 하게 될 저희 프로그램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그램 순서대로 소개 한번 드리고 김현지 파트장이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